1461년 한 남자가 거열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죄목은 영모, 사지가 찢겨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 다름 아닌 왕의 사위였습니다. 임금의 딸과 결혼한 영양위 헌민공 정종이었습니다. 처형당한 이의 아내이자 임금의 딸인 그녀 경혜공주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사형당하는 순간 뱃속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경혜공주,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친누나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딸로 태어났다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녀의 인생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 남동생 단종. 조선 최고의 성군들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지만 그녀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도 동생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경혜공주는 1435년 세종 17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권씨는 양원이라는 낮은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딸 경혜공주를 낳고 후궁에서 세자빈으로 격상됩니다. 1441년 어머니 현덕왕후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비운의 왕 단종이 될 그 아기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권씨는 산후병으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됩니다. 1450년 경혜공주는 16살의 늦은 나이로 명문가 해주 정씨 집안의 정종과 혼인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결정 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추랍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는 혼인 후 궁 밖에 공주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집은 궁궐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궁궐에 홀로 남겨질 단종을 위해서였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서로 의지하라는 뜻이었던 거죠.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죽으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를 거라는 것을. 누나 경혜공주가 단종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합니다. 이때 경혜공주는 18살, 단종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탄생한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도 아버지 문종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대신들은 어린 왕을 무시했습니다. 수양대군을 비롯한 숙부들은 권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종에게 유일한 가족은 누나 경혜공주 뿐이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궁궐을 떠나 경혜공주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영양위의 집에서 지내시는 것을 편안해 하시니 당장 수광궁으로 돌아오실 필요는 없다. 보통 국왕이 궁을 떠나 사저에 장기간 머물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의논이 나왔다는 건 신하들도 어린 단종의 상황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도 단종은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수양대군이 한 명의 권람 등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경혜공주의 집을 습격한 겁니다. 목표는 하나, 단종을 확보하는 것. 궁궐이 아니라 사저였기에 경호가 허술했죠. 경비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12살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혜공주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동생이 끌려가는 모습을.
이후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수양대군 편으로 돌아섰고 단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455년 단종은 결국 왕위를 물러나 상왕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숙청. 수양대군, 이제 세조가 된 그는 단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씨, 단종의 이모였습니다. 금성대군, 단종의 삼촌이었습니다. 모두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남편 영양위 정종도 김포 통진으로 유배당했습니다. 정종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는 계유정난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단종의 매형이었다는 것, 경혜공주의 남편이었다는 것,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억울하게 왕권을 빼앗기고 남편은 죄인이 되어 귀양을 갔습니다. 경혜공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동생도 남편도 지켜야 한다고. 그녀는 세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아파서 중병에 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아프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살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명목상으론 양이었지만 사실상 쿠데타였던 터라 민심이 안 좋았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죠. 어린 왕을 몰아내다니,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다니, 거기에 조카딸 경혜공주마저 자살한다면 세조는 갖은 비난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만약 경혜공주가 정말 죽는다면 단종 복위운동에 불씨를 던지는 셈이 되는 거죠. 세조는 당황했습니다. 놀란 세조는 당일에 약과 어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종의 유배지를 강원도 영월에서 가까운 경기도 양근으로 옮겨줬으나 회복되지 않자 세조는 결국 정종을 한양으로 돌려보냈고 이후에는 경혜공주와 정종을 김포 통진으로 귀양 보내었습니다. 비록 유배지였지만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6년 세조 1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와 측근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아예 복위운동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 했습니다. 정종을 시종하던 종들은 모두 관노로 쫓겨났습니다. 정종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종과 단종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맥과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조치였죠. 정종의 유배지가 경기도 통진에서 전라도 광주로 바뀌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원한다면 정종을 따라 광주로 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수원 통진에 이어 전라도 광주까지 갔습니다. 광주에서의 생활은 통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시는 훨씬 심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으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죠. 왕의 딸이었던 경혜공주가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혜공주가 20 광주 유배지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장남 정미수였습니다. 계속된 불행 속에서 부부는 9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이를 낳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1457년 10월 더 끔찍한 소식이 되어왔습니다.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당해 강원도 영월로 유배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소문도, 목 졸라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무너졌습니다. 어린 동생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동생이 죽었습니다.
경혜공주와 정종은 분노했습니다. 단종이 죽자 정종은 공공연히 세조에게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인 패륜하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역적이다. 위험한 말들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도 정종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1461년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종이 역모를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종은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겨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때 이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뱃속에는 딸이 자라고 있었죠. 남편이 역모죄로 죽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경혜공주와 두 자녀는 연좌제로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모두 노비로 만드는 게 법이었으니까요. 세조도 고민했을 겁니다. 정말 경혜공주를 노비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면 명분이 서는가? 결국 세조는 경혜공주를 노비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공주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실록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1462년 5월 정종이 죽은 후 반년 만에 세조가 경혜공주에게 노비를 내려준 기록이 있습니다. 노비였다면 노비를 받을 수 없었겠죠. 남편이 역모죄로 죽었으니 원래대로라면 연좌제로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와 두 자녀는 모두 왕족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핏줄이었고 문종의 자녀였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를 보면 옹주나 공주가 반역에 연루되어도 직위만 박탈했을 뿐 노비로 전락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왕족의 체면 때문이었죠. 실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혜공주의 자식을 죄인의 자식으로 취급하지 말라. 처음부터 연좌되지 않았던 겁니다. 세조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조카 딸을 노비로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남편이 죽고 경혜공주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당시 몹시 가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고 집도 제대로 없었죠. 세조는 노비를 돌려주고 내수사로 하여금 집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세조와 정의왕후도 여론을 의식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조카 딸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다. 세조의 입장에서도 경혜공주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정의왕후는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궁궐로 데려와 길렀습니다. 경혜공주는 둘째 딸을 출산한 이후 정업원에 출가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야 했을까요? 친동생 단종이 왕권을 빼앗긴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동생은 살해당하고 남편은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삶의 미련은커녕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겁니다. 밤에 자다가 깨면 생각했을 겁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얼마나 편할까? 다시는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을 먹는 아기의 얼굴,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 그런데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어린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어린 자녀를 두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었죠.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궁궐로 들어가는 것, 세조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 하지만 그러려면 세조를 만나야 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살아야 했죠. 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들만 보내고 자신은 떠나는 것. 세속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는 것.
아이들과 떨어져야 하지만 적어도 세조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원수인 세조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얼굴을 보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혜공주는 선택했습니다. 이들만 궁궐에 보내고 자신은 혼자 비구니가 되기로 세속을 떠나 비구니가 된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들과 떨어지는 고통, 세속을 떠나는 슬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조를 볼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 절에서 조용히 지내면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이들은 안전하다는 안도감. 1465년 4월 1일, 경혜공주가 출가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경혜공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미수와 함께 세조를 아련하기로. 왕실의 법도대로라면 왕과 왕세자가 아닌 남자는 10살 궁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정미수도 곧 궁을 떠나야 했죠. 당시 세조는 피부병이 가장 악화된 시점이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경혜공주에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왕을 찾아가세요. 왕이 병들어 있을 때, 그리고 아이가 궁을 떠나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왕을 만나 아이의 신분을 확실히 해두세요. 죄임의 자식이 아니라 왕족으로 인정받게 하세요. 경혜공주는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세조를 만난다는 것, 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4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절에 들어간 그 사람을.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경혜공주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철천지 원수 같은 세조를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그날 경혜공주는 비구니 복장을 하고 정미수의 손을 잡고 궁궐로 갔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 아버지 문종과 함께 걸었던 길, 동생 단종과 함께 지냈던 공간, 모든 게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조를 만났습니다. 예종실록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경혜공주가 정종의 아들을 데리고 왕을 아련하니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로 하여금 다시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라. 세조도 울었을까요? 아니면 예종이 울었다는 걸까요? 어쨌든 눈물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죄인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세조는 약속했을 겁니다. 정미수를 잘 돌보겠다. 벼슬도 주고 죄인의 자식 취급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고 경혜공주는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경혜공주는 세조에게 지원받은 집과 노비를 사용하면서 가끔 아들과 함께 세조를 문안했습니다. 속마음이야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세조의 세상을 인정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후 1468년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다가 1년 만에 죽고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 바로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와 함께 자란 자을 상군이었습니다. 정미수가 돈영부 벼슬을 하게 됩니다. 죄인 정종의 아들이 벼슬을 한다고 해서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맹렬한 반대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어떻게 벼슬에 앉힙니까? 선왕 세조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단호했습니다. 세조의 뜻이라는 이유로 정미수를 파직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상소를 올린 신하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소를 올리는 자가 있다면 모두 차명에 처할 것이다. 성종은 어린 시절 정미수와 함께 자랐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죠. 그 인연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정의 왕후도 정미수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세조의 피 맺힌 업보를 씻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경혜공주에게 너무 잔인했다. 적어도 그 아들만큼은 제대로 대우해주자. 정미수가 돈영부 벼슬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후 1474년 1월 경혜공주는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한 많은 생을 마칩니다. 어린 아들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며 생활이 궤도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던 걸까요?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아이는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걸까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 경혜공주가 죽은 다음 날, 성종은 호조의 명에 장례 물자를 내려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해준 겁니다. 경혜공주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딸로서의 품위는 지켜졌죠. 여러분, 우리는 경혜공주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권력은 얼마나 무서운가. 태어날 때는 왕의 딸이었지만 권력 다툼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딸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단종의 누나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존의 의지.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였죠. 원수인 세조에게 무릎을 꿇는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자식들만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의 힘. 나는 왕의 딸이다. 이 한마디가 그녀를 지켰습니다. 노비가 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손녀, 문종의 딸, 단종의 누나. 그 정체성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경혜공주의 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공주.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인했던 공주. 가장 슬픈 공주이면서도 가장 용감했던 공주. 그녀는 나는 왕의 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혜공주는 세조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원망하며 죽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용서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했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고. 자식을 위해 원수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과연 굴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승리일까요? 저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자식들을 지켰으니까요. 나는 왕의 딸이다 라는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으니까요. 비록 비구니가 되고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아들 정미수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미수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경혜공주의 아들로.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왕족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들의 비극과 용기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